11월 27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연 이틀 500명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숫자로 보면 수도권이 여전히 많지만 비수도권으로도 빠르게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하루 확진자 1,000명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내일 상황을 살핀 뒤에 오는 일요일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일지 결정합니다. 신반장 발제 때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 이후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 입장문을 내서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윤 총장의 비위가 심각한 만큼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사찰 논란과 관련해서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불법 사찰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수사까지 의뢰하면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대검 감찰부가 수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편 윤 총장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신문기일이 다음 주 월요일 30일로 잡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코로나 백신을 배송하기 시작할 거라며 자신의 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14일 예정된 선거인단 투표에서 지면 백악관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발언 중 가장 선거 승복에 가까운 발언이지만 그렇다고 불복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평균을 계산해 보면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가 이제 수능이기 때문에 걱정이 더 큰데요. 정부는 이번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를 올릴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오늘 신반장 발제에서 국내 상황 또 전 세계 상황 코로나 얘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본격적인 대유행의 서막이 열렸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바이러스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11월 초 점자 세 자리 숫자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또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 3월 대구 경북에서 시작된 1차 대유행 이후 9개월 만인데요. 문제는 이게 정점이 아니라는 것, 더 심각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17개 시도 전체에서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긴박합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확산 속도마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산세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569명 가운데 525명이 국내 발생입니다. 서울 204명, 경기 112명 등 수도권에서 337명이 확진됐고요. 경남 38, 충남 31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188명이 나왔습니다. 에어로빅 학원, 학교, 교회, 사우나, 유흥주점, 군부대 등 지역과 시설을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 번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에서만 주요 집단 감염 사례의 신규 확진자 수. 강서구 댄스 교습 관련 시설 64명, 어플 소모임 관련 15명, 중랑구 실내 체육시설 2 관련 11명, 서초구 사우나 2 관련 10명, 노원구청 관련 8명, 마포구 홍대 세교회 관련 5명, 중구 소재 상조회사 관련 4명, 서초구 사우나 관련 2명 등입니다. 네, 이 사례가 많기도 하죠.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고 누적 숫자로 보면 100명이 넘은 집단 감염 사례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연수가 모든 진주 시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경남 진주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2박 3일간 제주 연수를 다녀온 후 집단 감염된 진주시의 이장 통장들과 이를 승인한 지자체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확진자는 진주가 있는 경남을 중심으로 매일 2자릿수씩 늘고 있는데요.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제주도에 신규 확진자가 3명이 있었는데 모두 이 진수의 연수 관련 2차, 3차 감염 여파입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이통장단 일행 중 22명은 지난 17일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사지샵에서 단체 마사지를 또 받았다고 하고요. 이 업체 종사자 중 1명이 감염이 된 겁니다. 이 지역 마사지샵 관리자들은 대부분 업소로부터 호출을 받아서 근무하는 프리랜서라서 인근 마사지샵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설선수범해야 할 공직자와 이 통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너무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브리핑 직후 조규일 진주시장은 돌연 사실은 저도 이 감염자들의 동선 노출자다. 일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접촉한 건 아니지만 건너서 동선이 겹쳤다라는 건데 어쨌든 브리핑을 한 것 다소 황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상황만 보면요. 전체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41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확진자는 382명 정도고요. 전국 2단계 기준은 이미 돌파했고 2.5단계 기준에 점점 다가서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 일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과 전국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아마 일요일 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염두에 두고 현재 오늘 내일 중으로 계속적으로 의견을 좀 더 수렴해 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수능이 큰 걱정입니다. 어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모두 일상적인 친목 활동을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했죠. 특히 11월 학생 확진자 감염 사유의 70%가 가족 간의 감염으로 조사됐다면서 수험생 가족은 가정 내에서도 가급적 거리두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은 수능 수험생은 21명이고요. 자가격리 수험생은 144명입니다. 확진 수험생은 정부 지정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 수험생은 최대 4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별도의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확진자 시험장에는요, 수능 역사상 최초로 전신 방호복을 입은 수능 감독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스크, 고글, 장갑에 레벨 D급의 전신 방호복을 착용합니다. 보조 출연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턴 기자들이죠? 예, 또 인턴 기자와 함께 나오게 됐는데요. 예. 이 같은 방호복이라고 해도 4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노란색이 레벨 C고 이 하얀색이 레벨 D인데요. 예. 이 레벨 D 방호복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예. 그때 보셨던 아마 익숙한 그런 방호복일 겁니다. 일단 보기에도 저쪽은 더 좀 질이 예. 굉장히 좀 반짝반짝하면서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국립병원에 보급돼 있는 제품은 이 D고요. 대부분 D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노란 C 방호복을 입은 박민규 기자, 입사 전에 참 많은 역경을 겪었네요. 자, 수험생들 시험 당일에 입실은요, 예년보다 30분 빠른 오전 6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일찍 가는 게 좋겠는데요. 발열 체크와 증상 확인, 손 소독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별 이상이 없으면 곧바로 일반 시험실에 들어가고요. 만에 하나 체온이 37.5도 이상의 기침 등의 증상이 있다면 교내에 마련된 별도의 시험실로 이동해서 시험을 쳐야 합니다. 자, 수능 유의사항 다음 주에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규 확진 이틀째 500명대, 정부 일요일에 거리두기 격상 여부 결정입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400명대를 건너뛰고 바로 이제 500명대 확진자가 나왔죠. 거의 600명이 육박하는 수준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대유행이 시작됐다, 이런 상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어제 상황을 짚었는데, 오늘도 5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뭐 매번 금요일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지만요, 이번 주말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모임은 없도록 없다고 생각해달라 이런 방역 당국의 부탁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제목에도 잡았지만은 최 반장,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요. 일요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올릴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죠. 네, 일단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우리나라 이 하루 평균 확진자, 이 해외 유입 환자를 포함하면 약 407명이고요. 이 국내 지역 발생 환자만 놓고 보면 382명입니다. 자, 일단 이 정부가 이 거리두기 체계를 이 5단계로 개편을 했을 때 1단계는 생활 방역, 1.5에서 2단계는 지역 유행, 그리고 2.5에서 3단계는 전국 유행이라고 구분을 지었었는데 이 지금처럼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400에서 500명인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미 이 300명이 기준인 2단계는 지났고요. 이 전국 유행인 2.5단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오늘도 수도권과 각 권역의 거리두기 조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고요.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일요일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지난 24일부터 2단계가 실시되고 있고 호남권, 강원권 일부 지역 등에서 1.5단계가 시행 중이고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강서구, 성동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3단계까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이 다음 달 7일까지 문을 닫는다고 하고요. 다만 방역 당국은 2.5단계 격상까지는 아직 기준상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면서 이 격상 여부에만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건 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확산 속도마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산세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하루 1,000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섣부른 낙관이나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며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서울의 경우에는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과 관련한 확진자가 어제 하루 동안 64명 추가되는 등 총 204명이 추가됐습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 중에는 휴대전화 앱인 소모임 건이 있는데요. 네, 뭐라고요? 휴대전화 앱 소모임. 네, 소모임 앱 혹시 소모임. 모르시는? 네, 알았어요. 앱의 예. 이름이 소모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네. 그러니까 앱 관련된 소모임. 앱 관련된 소모임이라는 네, 얘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용했던 관악구 주민이 처음 확진된 뒤 지인 등 1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주중과 주말을 포함해 오프라인 모임을 총 9회에 걸쳐 진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고 규모는 강서구가 55명으로 가장 많고 양천구 14명, 서초구 12명, 노원구와 중랑구가 각각 11명 순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황 반장이 소개를 했죠. 이제 새롭게 휴대전화 앱과 관련된 소모임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일상 곳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존의 병원이라든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고위험 시설로 많이 분류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위험 시설 쪽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시행 중인 충남 공주의 이 푸르메 요양병원에서 어제 하루 동안 확진자 21명이 추가됐습니다. 대부분이 이 병원 환자들이라고 하는데요. 80대에서 90대, 그러니까 고령, 고위험군입니다. 누적 환자 수는 42명으로 늘었고요. 현재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서 요양병원과 임시시설로 나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고 반장, 이미 다 검사를 했을 거고요. 보통 그 다음에 우리가 코호트 격리라는 거 있잖아요. 동일 집단 격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병원 내 확진자가 왜 계속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자들과 병원 종사자들이 이미 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음성 판정을 받았던 환자 3명과 간병인 1명이 발열 증세를 보여서 재검사를 했더니 확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격리자 전원에 대한 재검사가 실시된 건데요. 재검사를 통해서만 20명이 넘게 확진이 됐습니다. 첫 검사에서는 감염 초기 잠복기 상황이어서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해외 상황 좀 볼게요. 어제 이제 신 반장이 미국 상황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추수감사절 연휴가 지금 시작이 됐고, 바이든 당선인이 좀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여행객들이 붐비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이 워낙 안 좋은데 최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사실 뭐 저는 미국을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는 엄청 큰 거의 제일 명절이잖아요. 큰 연휴라고 봐야 되는데. 네, 뭐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그렇게 지금 그렇게 다 설명할 시간 네, 없어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요. 일단 이 네.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이동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한 유명 백화점에서 진행한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영상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네요. 네, 그렇게 보이긴 한데 원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다 같이 즐기는 축제 같은 건데 올해는 네. 관중은 없이요. TV 생중계로 대체가 됐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 사진인데요. 발을 한번 발이요? 보시겠어요? 네. 발을 안 보여주는데요? 노랗게 지금 보이지 않나요? 노란 닭발 비슷하게 돼 있는 것 아우, 같은데? 네, 닭발이요? 네. 닭발. 닭발은 아니고 닭발 아니에요? 좋아하시는 발 국장. 네. 어. 닭발이 아니고 칠면조 발을 형상화한 칠면조 발. 네. 네. 자, 그리고 방호복, 머리, 뭐 헬멧 같은 거를 좀 썼는데 뭐 칠면조 벼슬 모양이 있었고요. 뭐 미국이 원래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이 네. 공중보건소 간호사들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저렇게 칠면조 복장을 하고 코로나 검사에 나선 겁니다. 아무래도 좀 뭐 오는 환자들한테 좀 이벤트성 이제 뭐 이벤트 좀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한 걸로 한번 그냥 보이고 좀 웃어보자 뭐 이런. 그렇죠. 뭐 수도 저희도 가끔 모르겠네요. 진지한 뉴스 할 때 가끔씩 네. 이걸 하듯이 네. 좀 워낙 상황이 좀 심각하다 보니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리고 뭐 이벤트를 만들어 추수감사절을 보자. 예전처럼 즐길 수는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좀 그렇죠. 유머러스하게. 뭐 그렇게 보입니다. 뭐 소소한 뭐 기념 행사를 한 건데요. 뭐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지금 400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연휴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를 탔다고 해서 좀 이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뒤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해보겠지만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그 미국 내에서 코로나 백신이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미국에서 지금 뭐 초고속 작전 해가지고 백신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관련 네. 브리핑에서 잘 진행이 되면 12월 10일 이후에 곧장 백신을 배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해외에 주둔 미군을 격려하기 위한 화상 간담회에서 다음 주부터 백신 배송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 밝힌 겁니다. We are rounding the curve. The vaccines are being delivered literally. It'll start next week and the week after. And it'll hit the frontline workers and seniors and doctors, nurses. 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방금 들으신 간담회 직전까지 버지니아주에서 골프를 치다가 이 간담회 시작 18분 전에 백악관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저 발언을 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을 견제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빠른 백신 개발과 보급이 가능한 건 바이든이 아니라 내공이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And by the way, don't let Joe Biden take credit for the vaccines. If Joe Biden, Joe Biden failed with the swine flu. H1N1 totally failed with the swine flu because the vaccines were me and I pushed people harder than they've ever been pushed before. And we got that approved and through and nobody's ever seen anything like it. 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계속 뒤끝이 있네요. 지난번에 이제 백신 성공 발표했을 때 왜 그 대선 전에 발표를 안 했느냐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 백신 성공에 대한 모든 공은 나한테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앞으로 이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요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QR 코드를 요구하기로 했다고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G20 정상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보건 코드를 만들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QR 코드 방식의 건강 확인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의 코드예요? 일단 코로나 검사처럼 목 안에 있는 이제 가건물을 채취하는 PCR 검사 결과랑 그리고 정맥에서 이제 혈액을 채취해야 하는 그런 LGM 항체 검사를 받아서 이 결과를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여권 번호와 생년월일 등 이제 개인 정보를 포함한 QR 코드, 소위 녹색 건강 코드를 발급받아서 입국대에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미 각국 대사관에도 이 절차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선 국가 간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나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상황 알아봤고요. 고 반장,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 신규 확진자가 2,500명을 넘었다는 거죠? 네, 일본 NHK 방송 발표에 따르면요. 정확하게는 2,504명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게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의 이 거리두기를 도입했는데요. 이 도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술을 제공하는 음식점과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3주 동안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도쿄도뿐만 아니라 나고야, 홋카이도, 삿포로, 오사카 등 이 대도시 대부분 영업시간을 이렇게 줄인다고 합니다. 다만 이 일본 정부의 여행 장려책이죠. 고투 트래블을 비롯해서 일본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일련의 경기 부양책 고투 캠페인은 앞으로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예전에 이제 전문가들이 하루 1,000명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말도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600명에 가까운 500명대 확진자가 뭐 연이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정세균 총리도 1,000명대 발생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지금 뭐 백신이 우리나라에 지금 당장 없는 상황에서는 역시 이제 마스크와 거리두기 외에는 이제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기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틀째 500명대 거리두기 격상 일요일에 최종 결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이 있었죠. 그 신문 기일이 잡혔습니다. 오는 30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열리는 건데요.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보다 먼저 열리는 만큼 징계위 결정 전에 윤 총장의 검찰총장직 복귀 여부에 대한 판단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징계위원회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해임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일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죠.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 관련 여러 가지 속보가 많은데요.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법치주의에 반하고 위법 부당하다. 자,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이 낸 성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서는 북부와 동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이렇게 전국 평검사들이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부부장 검사를 비롯해 또 부장검사급인 지청장, 또 일선 지검을 이끌고 있는 검사장과 차관급인 고검장들도 이 실명으로 추미애 장관의 처분을 비판했습니다. 자, 기억하실 텐데요. 2013년 법무부가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고 결국 이 최 전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자 평검사회의를 여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선 적이 있었는데 자, 이랬던 검찰이 7년 만에 다시 반기를 든 모양새입니다. 당시에는 이분도 이 같은 비판 대열에 힘을 실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쳤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아무 비위가 있더라도 그냥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신다는 거에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다 덮으려고 발버둥 친다만. 자, 이번에도 추미애 장관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다만 그 대상은요,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이었습니다. 자,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검사들이 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또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말한 이 해당 문건에는요, 판사들의 이 주요 판결과 세평 또 특이사항이 담겼는데요. 자, 몇 가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재판장에 대해서는 과거 정교조 집회에 참여한 시위대에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또 재판을 원활하게 잘 진행한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또 차장 검사의 처제다 이런 정보도 담겨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재판장에 대해서는요, 이 유력 인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라는 판결이 적혀 있고, 보여주기식 진행을 원한다. 이 재판 전에 이 법정 멘트를 신경 써서 준비한 느낌이라는 세평이 담겼습니다. 또 일부 주심 판사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존재감이 없다라거나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등의 세평이나 또는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영장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등의 언론 보도 또는 서울법대 재학 때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했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이를 두고 추미애 장관은 특정 판결로 이념적 낙인을 찍고 또 인격을 모독하고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라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을 할 때 차장 특이사항으로 땡땡 차장 검사의 처제이니 재판부가 요 인맥관계를 잘 활용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라. 언론 동향에 민감한 재판부이니 언론 플레이를 잘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라.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자, 하지만 국민의힘은요, 여당과 추미애 장관이 법원을 자극하기 위해서 사찰이라는 표현으로 과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나 뭐 판사 출신이기도 하죠. 이 주호영 원내대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재판부에 대한 뭐 일종의 예의 아니냐며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부 분석자료 정식 이름이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가 판사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고 들어가는 자체가 재판부에 대한 결례 아닙니까? 저분은 대략 어떤 분이라고 아는데 필요한 범위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마찬가지로 또 판사 출신이기도 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또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이 공개된 정보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수집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자료를 수집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 문건을 작성한 검사의 직무는 수사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 그것과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를 수집한 건 곧 사찰이자 이 직권 남용이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윤석열 총장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기도 한데요. 추미애 장관도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 이 수사와 별개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일단 시간 싸움에 돌입한 모양새인데요. 자, 추미애 장관이 청구한 징계는 다음 달 2일에 열립니다. 자, 그리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2건이 있죠. 자, 이거 재판부가 정해졌고요. 우선 직무 배제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징계위보다 빠른 다음 주 월요일로 신문기일이 잡혔습니다. 이 사안의 특성상 결정이 좀 빠르게 요구될 걸로 보이는데 이날 곧바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날 윤 총장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에 복귀한 상태에서 징계위가 열리게 되고요. 기각이 된다면 직무에서 배제된 채로 징계위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의 판단 결과 자체가 징계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현재로서는 징계위의 경우에는 이 추 장관의 입장에 비춰보면 해임이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이후 징계 결과를 곧바로 집행할지 여부는 대통령의 몫인데요. 다만 이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청구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만큼 사실상 징계위 판단을 존중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만큼 곧바로 해임을 하고 이 새 총장을 임명하는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자, 윤 총장이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설 수도 있지만 임기인 내년 7월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에 복귀하는 건 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일 임기 내에 소송에서 이긴다면 이렇게 되겠죠. 한 지붕, 대검 한 지붕 아래 검찰총장이 2명인 장면이 또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이 국민의힘은요, 국민의당과 함께 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이 절차적으로 정당한지, 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이 검찰의 중립성 훼손 등을 조사하자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상 추미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습니다.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과 헐거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무검찰 제도를 온통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광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봤는데 이쯤 되면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저도 지금 헷갈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앞서서 국정조사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요. 국정조사 필요하다, 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이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섰는데요. 자칫 야당에 일종의 판을 깔아주고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듯 야당을 향해서는 이 심각한 문제를 정쟁화하려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집단 반발, 추미애 충격 이해하지만 불법 사찰 외면의 또 다른 충격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얘기했지만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법적 분쟁을 벌이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 주죠. 중요한 한 주입니다. 왜냐하면은 일정이 지금 다 잡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이죠.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12월 2일에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죠. 윤 총장이 제기한 그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집행정지 신청의 신문기일이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30일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월요일에 뭐 결정이 나올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징계와 가처분 신청 가운데 어떤 게 먼저 내려질지가 일단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네, 일단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할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다음 달 2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 징계위는 추미애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인사들로 대부분 채워지는 만큼 추미애 장관에게 이 구조만 보면 유리해 보이는 그런 구조이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을 이끌어내고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뭐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예.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이 법적 대응의 경우에는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행을 정지하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핵심인데요. 신문 기일이 이 30일 오전 11시로 잡혔는데 징계위가 열리는 이 다음 달 2일 그 전에 이 결정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징계위 전에 이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 윤 총장은 검찰총장에 복귀한 상태로 징계위가 열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징계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이제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에 배당되는데요. 본안 소송도 같은 재판부에서 담당합니다. 재판장은 조미연 부장판사인데요.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보수 성향의 단체가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서 집행정지를 이제 신청한 사건을 기각해 집행을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이 유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최서원 씨가 강남 세부서장을 상대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 게 위법하다고 낸 소송에서는 최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제가 어린 기자였을 때는 안 그랬는데 하여튼 요즘에 그 재판부 어느 부장판사, 뭐 누구 판사라 그러면요. 그 판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판사 뭐 어디 출신이고 어떤 성향이고 지금 이제 황 반장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어떤 판결을 내렸고 그런 것들이 많이 했는데 아무튼 조미연 부장판사라고 그랬죠. 네, 조미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에 그 신문기일이 잡혔고 또 수요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뭐 실로 봤을 때는 이제 월요일에 바로 보통 이제 가처분 같은 경우는 신문 당일에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사안이 다만 중대하고 뭐 워낙 또 신속하게 결정을 해줘야지 다음에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그렇죠. 혼선이 없으니까 그렇죠. 당일에 나오는 경우도 있죠. 있죠. 네. 보통 이제 당일에 많이 나오는데 그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예민하고 또 아마 징계위원회 또 결론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더니 맞아요. 어느 쪽의 입장을 더 힘을 실어주기가 어렵더라. 맞아요. 징계의 결정을 보고 법원이 판단할 가능성도. 그래서 2일 그 수요일에 결론이 같이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언제 결론이 날지 그게 상당히 좀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 법무부의 징계라든지 향후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은 동일합니다. 뭐냐면은 어제도 저희가 이제 자세히 짚어봤지만 법무부가 판사를 사찰했다고 지적했던 바로 그 대검 문건이 그럼 핵심 이제 아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윤 총장은 단순한 업무 자료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하지만 법무부나 여당은 확실한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문건의 제목이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은 검사도 공소유지를 위해서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을 알 필요가 있다라면서 일선청에 조언을 하기 위해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한 참고용 자료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부분의 내용이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세평과 관련해서는 공판검사 입장에서 본 판사들의 스타일에 대한 평가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재판 진행이 시원시원함,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라거나 뭐 주관이 뚜렷하기보다는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거나 뭐 재판에서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좀 주관적이거나 뭐 당사자가 듣기에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평가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문건을 공개한 윤 총장 측의 인식도 용납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무감각증도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뭐 익명 처리는 했습니다마는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미 언론에서는 어떤 판사인지 실명까지 다 지금 파악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마당인데 이 특정 재판부, 특정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잔뜩 적혀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겁없이 공개할 수 있는지 이 점도 놀랍습니다. 자, 공개된 문건 내용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대목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인 평가를 받는다라는 표현이나 법원행정처 2016년도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윤석열 총장 측과 법무부 간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추미애 장관이나 여당은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이념적 낙인을 찍은 불법 사찰 문건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특히나 이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는 사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를 했던 목록이라는 점에서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이 비공개 수사 자료를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서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라고도 했고요. 자, 하지만 윤석열 총장 측은 이미 다 공개가 된 자료고 해당 내용은 이제 공판검사가 직접 재판정에서 들은 내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판검사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다며 이 여권의 사찰 주장을 부인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도 입장을 냈는데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거나 불이익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서울고검 공판 업무 매뉴얼에 보면 이 재판부별, 이 재판 방식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서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합니다. 네. 아무튼 문건은 동일해요. 그죠? 문건은 동일한데 지금 이제 해석은 완전히 지금 딴판입니다. 그 어느 쪽의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여 줄지에 따라서 이제 아마 집행정지 관련한 결정이 나올 거고요.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이제 추미애 장관이 또 이제 회의를 끌어갈 테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원래 이제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려면요.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추 장관이 이제 관련 규정을 개정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찰위원회가 지금 문제 제기를 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맞아요? 당초 감찰위원회가 오늘 예정돼 있었지만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이걸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2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린 이후로 잡혀 있는 건데요. 자, 이에 외부 감찰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모이겠다는 의사를 이 법무부에 전달을 했고 이 다음 달 1일에 열릴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 요청서에는 윤 총장 감찰 사건의 조사 방법과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찰위원들이 감찰위를 건너뛰고 징계위로 직행한 것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요. 야당은 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염두에 두고 이 감찰위 자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했지만 감찰위원들이 제동을 건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감찰위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징계위원회 전에 감찰위를 먼저 여는 것이 원칙이라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계 명령 청구에서도 감찰위 자문을 패싱한 마당에 징계에서도 감찰위를 패싱하고 법무부 장관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로 바로 직행하려다가 딱 걸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을 놓고 검찰 내 반발은 커지고 있죠. 예전에도 이제 검사들의 검난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지만 주로 이제 평검사들이 주도했는데 이번에는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이제 장관을 향해서 판단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 반장, 추미애 장관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로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며 검사들의 입장은 검찰 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입장을 밝히면서 사찰 문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선 전직 대통령 2명과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했다고 해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라며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해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부처 공무원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겁없이 감행하겠냐. 이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원래 이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 먼저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죠? 네, 제안은 이낙연 대표가 먼저 하고 그렇죠. 요구서는 네. 이제 야당이 먼저 낸 건데요.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의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습니다. 자, 이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법치질서 문란 상황의 책임을 묻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범위에는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및 징계위 회부의 정당성과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남용 의혹 등 12가지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을 했던 만큼 바로 임해주길 바란다라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야당의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가 강하게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이 대표 일에 힘들게 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대표의 말씀을 떠나서 지금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최대 관심사이고 국기문란 사건인 이 사건을 국정조사하지 않으면 국회는 어디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 게임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대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 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민주당은요, 윤 총장이 사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법 처리까지 받아야 한다라면서 일제히 좀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자, 아까 보신 이낙연 대표는 이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이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 징계 절차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노웅래 최고위원은요, 이 명백한 검찰판 사법농단이다. 윤석열 총장은 더 늦기 전에 명예롭게 내려놓으라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신동훈 최고위원도 검찰의 초법적 멘탈과 인권의식 부재가 놀랍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전재수 의원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가 이 검찰 전체를 뒤흔드는 형국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뉴스가 많네요. 전두환 씨 1심 공판도, 그러니까 1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고 하고 또 이제 윤 총장 그 징계위를 앞두고 이제 법원에 그 신문 기일도 잡혀 있습니다. 고반장이 회의 준비 잘해와요. 뉴스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기대가 큽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법원 30일 집행정지 신문 징계위 전 총장 복귀할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황혜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벌써 사흘째 국회 법사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법안을 심사해야 할 소위부터 공청회까지 여당만 참여한 반쪽짜리로 법사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보이콧에 단독 처리 강행을 이끌어가기 부담스러운 여당은 일단은 한 발짝은 물러난 상태인데요. 그렇다고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관련 내용을 황일인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이렇게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멈춰버린 거죠. 오늘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 풍경입니다. 주요 쟁점인 징벌적 배상제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한쪽은 횡합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보이콧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전해드렸었던 여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야당 위원들 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법사위원장 자격 심사제의 필요성을 생각한다. 윤호중 위원장의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퇴밖에 길이 없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와 같이 인격적 모독을 했다는 거, 이거는 저희가 도저히 사과를 받지 않고는 저희가 더 이상 다른 일정을 협조하는 게 도저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어제 윤호중 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었는지 빠르게 요약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당의 원내대표에게 간청하는데 잘 고민하셔서 김도욱 간사를 사보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양반이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유감스럽네요. 김도욱 간사를 보좌하는 직원들에게도 간사를 좀 제대로 보필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미국 의회에는 입법보좌관 자격 시험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도입해야 되지 않나. 사과하세요. 사과할 일 아닙니다. 예? 사과할 일 아닙니다. 선배들 이 모임의 회장입니다.
이 모든 사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흘 전인 24일로 가보겠습니다. 이날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죠. 곧바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바로 이 두 사람을 부르는 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직무가 배제된 윤 총장은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사내가 선포됐죠. 국민의힘은 또다시 열자고 했고 출석이 난항을 겪자 26일에 법사위원장한테 가서 항의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의 발언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일정들을 보이콧했죠. 결국 쟁점 법안을 심사해야 할 법사위가 사실상 마비된 겁니다. 정기국회까지 불과 2주도 안 남았는데 말이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여당이 속도를 내던 입법 과제에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여러 차례 당의 주요 입법 과제를 거론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는데요.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모두는 그 책임에 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혁, 공정, 민생, 정의 입법을 하나씩 수확해야 할 시기입니다. 모든 상임위가 미래를 위한 우리의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옆에 보이는 15개 법안이 이낙연 대표의 위중이 담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법안들입니다. 이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여당은 모두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과 공정경제 3법은 여당이 특히 집중하고 있는 법들입니다. 그래서 그제부터 어제까지 두 차례 관련 법안 심사 소위를 열었었는데요. 의결되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 논의는 했지만 야당 의원님들과 다시 또 소위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야당 의원님들과의 합의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더불어 야당은 소위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며 불참한 겁니다. 여당이 단독으로 심사한 상황이 되자 일단 다음 소위 때 야당과 함께 하겠노라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기약은 없습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의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이 국정원법 개정안도 여당의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였는데요. 여당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사흘 전 정보위 법안 소위에서 이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 사퇴까지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는데요. 우리 국민의힘은 그 개정의 부당성, 그다음에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기고 대공수사를 사실상 전폐하는 거다. 이 점을 앞세워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만약 일반 강행을 한다면 정보위원들이 사퇴를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독 처리의 역풍이 우려되자 여당 정보위원들은 오늘 이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보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안 소위는 오늘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좀 며칠 더 논의하고 월요일 날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좀 더 논의하고 좀 더 협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입장이 바뀐 건 아닙니다. 독립된 예청이면 협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원칙에 동의를 하면. 근데 지금 민주당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립된 예청에 대해서. 그래서 진도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독재란 여론의 역풍은 물론이고 다른 법안 심사에서도 파행을 겪을까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직 진행 중인 예산안 처리에도 미칠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까지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당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초록불을 켜고 강행 처리가 가능합니다. 100일은 내서 거대 여당인지라 법안을 심사하고 본회의로 올리는 모든 상임위의 여당 위원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표결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전에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상임위별 법안 심사 소위 내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건데요. 당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었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제380회 7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상임위별 법안심사 소위원회 내의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남은 소위 내 안건 처리들 합의 처리가 원칙이 될지 계속 지켜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다시 오는 조익심 반장이 이어갈 겁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갈등에 국회 법사위 사흘째 마비, 여당 입법 처리 속도 조절. 네, 황 반장이 이제 돌아오는 조 반장한테 아예 숙제거리를 줬네요. 근데 조 반장은 뭐 신혼여행 중이긴 한데 통 연락이 없네요, 한 번도. 연락하면 안 이상한 거죠? 연락하는 게 이상한 거죠? 연락하시려고요, 국장이? 아니, 연락 안 했어요. 연락이 하면 안 왔어요. 되죠. 네.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큰일 나죠. 알았습니다. 자, 지금 본 예산 처리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전에 이제 황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지금 뭐 예산 처리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동안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는 있었고 이제 막바지에 3차 재난지원금 공방이 아주 뜨거웠잖아요. 아직 정리는 안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3조 6천억 원이라는 예산은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한 이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를 했는데 최 반장,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민주당에서는요, 내년도 목적 예비비에서 2조 원 가량을 선별적인 재난지원금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뭐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 한국판 뉴딜 예산 감액을 통한 재원 마련에는 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려면 뭐 순증액을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지금 여야에서 얘기가 나오는 2에서 3조 원 규모에 대해서 기재부가 예산 자체도 부채율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이건 협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숫자는 좀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죠 박홍근 의원은 이 맞춤형 피해 지원금 재원은 이 전체 또는 뭐 대부분을 순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유일한 해결 책임에도 야당은 아직 이 순증액 편성에는 좀 부정적이다라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다른 얘기들도 좀 해볼게요.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렸는데 국정원의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국 관련 대응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고요? 네,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요, 기자들에게 국정원이 이 북한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신중하고 관망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면서 보통 10일 이내에 이 미국 대선 결과를 보도했는데 이번에는 뭐 노동신문이나 이 관영 매체 등 모두 이 관련 보도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해외 공간에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 것,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이 일종의 뭐랄까요, 바닥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북한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도발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사고 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아마 전한 것으로 이제 국정원이 보고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 북한이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정상회담 관련한 뭐 혹시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네,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한 얘긴데요. 국정원은 북한은 트럼프 때와 달리 시스템적인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든이 김정은과의 면담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상회담이 성사되길 기대한다고도 보고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 의원은 시스템적 접근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식의 일방적인 톱다운 방식이 아니고 관료들에 의한 검토와 정책 연구를 통해서 바텀업 방식으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 반장, 북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고요? 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정원에 따르면 산업 가공률은 김정은 집권 이후의 최저 수준이고 현 국면을 위기로 강조해서 이 위기감 표현이나 뭐 용어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 의원은 북한의 핵심 간부가 방역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강도 높게 처벌을 하고 심지어는 처형을 한 사례도 있다면서 예를 들어 신의주 세관에 물자 반입이 금지됐는데 지난 8월 물자를 반입한 간부가 처형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국정원의 설명에 대해서 하 의원은 김정은의 비합리적인 대응이 있다는 것이며 과잉 분노 표출이었고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북한이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연구하는 국내 이 제약회사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지만 이 국정원 측이 이를 차단했다는 이런 보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해킹 시도가 실패하면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보고도 있었는데요. 김병기 민주당 간사는 북한 심포조선소의 SLBM 동향이 파악되고는 있지만 이 정말 SLBM을 발사해서 도발을 하려는 것인지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행동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북한으로서도 이제 바이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들어서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북한 관련 정책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이후의 행동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어제 저희가 그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자세히는 못 다뤘어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논란도 이어지고 있고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이 한정혜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요, 이 신공항의 입지를 이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로 선정을 하고 이 공항 건설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행정 절차를 좀 단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법에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들이 136명인데요. 사실상 뭐 민주당 당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자, 부산의 지역구를 둔 전재수 의원은 오늘은 20년간 이뤄진 이 동남권 신공항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다. 한정혜 의장을 대표로 사실상 당론에 가까운 법을 발의하게 됐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이 법안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당 의원 136명께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과 신공항 추진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야의 특별법안이 병합심의돼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과 원내대변인이 모두 나섰는데요. 조혜민 대변인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며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만을 염두에 두며 삽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깊은 유감을 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정치인들의 성비위로 말미암아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타도 없이 대규모 SOC 투자를 공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후보 시절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 토목 사업은 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님.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목 사업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자, 강남에 이제 2주택을 보유했다가 이제 다주택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죠. 결국 집을 팔지 않고 자리에 물러났었는데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기사가 오늘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뛰었기 때문이죠. 뭐 당시에 뭐 직 대신에 집을 택했다 이런 기사들이 신반장이 나오긴 발제를 많이 했었는데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말 신고가 기준과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퇴직할 당시 신고한 액수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8개월 동안이죠. 8개월 동안 집값이 약 6억 원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에 지난 8월 임명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80명의 재산 등록 사항이 게재가 됐는데요. 자, 여기에 김 전 수석이 지난 8월 11일자로 퇴직을 하면서 본인의 이제 강남 아파트 두 채 신고를 했을 때 각각 액수가 12억 3,600만 원 그리고 11억 3,500만 원으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를 신고 시점 이전인 지난 12월과 비교를 하면 도곡동 아파트는 3억 8,800만 원, 잠실 아파트는 2억 1,500만 원씩 집값이 오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네, 한 6억이 아니라 6억 정도 올라갔네요. 진짜 네, 6억 이상 뛰었네요. 자, 그리고요. 이건 뭐 정치 뉴스는 아니지만요. 최 반장,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왔죠? 네, 뭐 4억 원 상당의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죠. 이 법원은 이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하고요. 벌금 1,500만 원을 오늘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검찰은 이 결심 공판에서 1,000만 원을 구형을 했었는데 더 높네요? 네, 더 높은 금액을 선고를 한 거고요.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 장기간에 걸쳐서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을 했고 이 범행의 수수가 적지 않고 금액도 4억 원이 넘는다. 사회 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 또 청소년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무래도 연예기획사 대표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 점도 양형 이유로 밝혔고요. 양 전 대표는 선고가 나온 다음에 항소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네. 자, 보통 이제 구형량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재판부가 그렇죠. 이제 지금 네. 얘기했던 그런 취지를 상당히 중하게 좀 여긴 것 같습니다.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야 갈등의 법사위 사흘째 마비, 여당 입법 처리 속도 조절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네, 어제 이제 고 반장이 짜장면 얘기 많이 했었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왕이 부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치권 주요 인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오전에는 문정인 특보와 조찬을 함께했고요. 국회를 찾아서 박병석 국회의장도 만났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국이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구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고 반장이 설명하겠습니다. 那么应该说我们要在此感谢韩国各界在中国抗击疫情艰难的时候向中国人民所提供的支持和帮助。我们感谢韩国总统多次盛情邀请习主席对韩国进行国事访问。这个世界不光只有美国呀。 我们190多个国家呢，大家都是独立自主的国家。阁下出任总统以来，在两国元首的关系和指引下，中韩关系克服困难，排除干扰，保持着蓬勃发展的势头。 네, 왕이더 이티엔. 성조가 약해서 죄송합니다. 자, 왕이의 하루. 어제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바쁜 하루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하루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어제 다정해에서 전하지 못한 일정들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다는 소식 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청와대가 메시지 내용 공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구두 메시지를 통해 올해 들어 문 대통령님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서신을 주고받으며 깊이 소통하고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며 특히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양국 교류 협력에서 세계를 선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빈 방문 초청에 감사하고 여건이 허락될 때 방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전해드린 대로 왕이 부장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강경화 장관과의 오찬에 이어 어제 만찬에서도 짜장면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루에 짜장면을 2번 먹었다는 건데 정말 짜장 사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만찬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전쟁과 파국을 막았다. 현재 남북이 소강 국면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의 소강 상태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그리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이어서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 사랑제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났습니다. 让这个戏剧房间太漂亮。 한국 전통과학입니다. 不比金马还大。 저는 일관되게 남북한의 결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남북한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협력도 절대적으로 균형하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关于半岛问题，我赞成议长的一个重要的观点：南北双方才是半岛的真正的主人，半岛的命运应该掌握在南北双方的手里。中国作为半岛的最重要的邻邦，我们会为此继续发挥我们的建设性的作用。 네, 박병석 의장과의 만남을 끝으로 왕이 부장의 방한 일정이 마무리됐는데요. 3박 4일간 우리나라와 일본을 차례로 찾았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 자, 이번 방문의 성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 말 그대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매년 그 해에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을 선정하는 건데요. 올해, 그러니까 2020년 올해의 인물 후보로 우리나라 가수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 BTS 그리고
블랙핑크입니다. 자, BTS는 지난 2018년에 이어 또다시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팀 모두 올해 최고의 인기를 누렸죠. 자, BTS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핫백 차트 1위에 올랐고요. 현재 그래미상 후보로도 이름을 올린 상황이죠. 자, 블랙핑크도 빌보드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또 이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4억 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후보는 BTS와 블랙핑크를 포함해서 80명인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 중국 알리바마 창업주 마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는 누가 올해의 인물에 선정이 됐을까요? 지난해에는요.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선정이 됐고요. 2018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을 비판하다가 이 주터키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됐던 자말 카쇼크지 등 이 진실을 파헤치다 희생당하거나 투옥된 언론인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후보 5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당시 타임지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을 언급하면서 세계적인 위기를 막기 위해 외교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BTS와 블랙핑크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소식 어제 잠깐 쉬었는데요. 오늘 다시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화상으로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s going to be a very hard thing to concede. Well, if they do, they made a mistake. So if the Electoral College does elect President-elect Joe Biden, are you not going to leave this building? Just so you, certainly I will. Certainly I will. And you know that. 자, 일각에서는 방금 이 발언을 두고 승복을 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지만 글쎄요.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죠. 선거인단이 투표를 해서 지면 나가겠다. 이건 뭐 원론적인 얘기니까 자, 승복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Mr. President, do you have any big plans for your last Thanksgiving at the White House? So I can't say what's first and what's last in terms of is this the last one or is this the first one of a second term? We'll see what happens. 네, 아직 트럼프 대통령은 승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네요. 관련 이야기 들어가서 좀 더 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일 3박 4일 일정 마친 왕이, 한반도 주위는 남북.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아주 바쁜 일정을 보냈네요. 아까 보니까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봤는데 이제 박병석 의장이 이제 베이징 특파원 출신이잖아요. 중국어를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2박 3일 일정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황 반장? 네. 일단 일본을 거쳐서 그젯밤 우리나라를 찾은 왕이 부장은 어제 오전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고요. 이어서 오찬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구두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왕이 부장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양국 교류 협력에서 세계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그리고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자, 국제 정세와 또 한중 간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회도 찾았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한반도의 주인은 남북한이라면서 한반도의 중요한 이웃인 중국도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박병석 의장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일본을 또 거쳐서 왔잖아요. 네, 일본을 거쳐서 왔고 2박 3일간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인사들을 만났고 특히 여권 인사들, 뭐 어디 언론을 보니까 실세들을 좀 많이 만났다, 뭐 이런 좀 보도도 있던데 좀 두루 만났습니다. 최대 이제 관심사 중 하나는 역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여부였는데 어제 이제 고 반장이 설명했던 대로 마스크도 가리키면서 일단 코로나가 끝나야 된다라는 식의 뭐 그런 발언을 좀 했고
확답을 하지는 않았죠, 신반장. 네, 왕이 부장이 뭐 일정이 있을 때마다 기자들이 이제 같은 질문을 계속하니까 뭐 시진핑 주석이 올해 오느냐 이 질문을 계속하니까 양국의 외교 당국 해당 문제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고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따뜻한 초청에 감사드린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건이 성숙해지면 바로 방한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완전한 통제가 중요하다. 완전한 통제의 기준은 양국 간에 또 협의를 해봐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의 통제 여부를 방한의 조건으로 내세운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좀 상황이 좋지 않죠. 지금 그렇죠. 신규 확진자가 500명씩 나오는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뭐 연내 방안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완전한 통제의 기준은 뭐 두 나라가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지금 상황이 좀 확산세이기 때문에 아마 연내 방안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을 거쳐서 왔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고요. 또 일본 방문 때 그 영토 분쟁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있었다는 얘기를 어제 이제 고 반장이 했잖아요. 지금 일본에서 상당히 논란이 커졌다면서요? 네, 이 중국명으로는 다오이다오 그리고 일본명으로는 센카쿠 열도죠. 이걸 두고 이제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 왕이 부장은 이 모테기 일본 내무상과의 면담 이후에 가진 이 기자회견에서 일본 어선이 끊임없이 다오이다오 주변 수역에 들어오고 있다. 이 다오이다오에 대한 주권 수호 의지를 밝힌 겁니다. 당연히 일본 언론과 정치권은 발끈했는데요. 부드러운 표정으로 당시 발언을 듣고 있던 모테기 외무상에게도 이 불똥이 튀었습니다. 바로 반박하기는커녕 해당 발언을 밝은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이 나온 건데요. 자, 왕이 부장은 이후 이 스가 총리를 만난 다음에도 기자들에게 비슷한 발언을 재차했는데 자, 이를 두고 일본이 부글부글 일종의 부글부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일 추진을 그러다 보니까 2022년으로 미루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미국 소식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아까 이제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소개했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 당선인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내각과 백악관 참모진 구성에 한창이죠. 몇 가지 인선은 또 발표했고 그 내부에 조금 잡음이 있다. 인선을 둘러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내각 구성을 두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특히 인종이 굉장히 민감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내각이나 백악관 참모진 구성을 할 때 인종 다양성을 아주 많이 강조하곤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발표된 주요 직책 중에 흑인이 많지 않아서 흑인 커뮤니티 등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직책 중에 흑인은 유엔 주재의 미국 대사로 임명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정도인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하원 원내 총무인 제임스 클라이버는 흑인들이 공평하게 검토됐다고 하지만 흑인 여성 1명뿐이라며 현재까지는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진보층을 대변할 인사가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 자, 민주당 내 진보 그룹의 대표 인사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게 네. 노동장관 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게 재무장관 자리를 줘야 한다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 많이 그렇게 예측들 했었는데. 네, 그런 관측이 나왔었죠. 결론적으로는 아니었죠. 네, 결론은 아니었죠. 네. 네. 정작 바이든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을 입각시킬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평가입니다. 또 오바마 정부 당시 인사들이 바이든 선거를 직접 도운 사람들을 밀어내고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아예 바이든 정부 내각 인선을 두고 오바마 3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죠. 인선하는 게. 인사라는 게 참 어렵죠. 인사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거 또 이제 정치 얘기는 아니지만요. 축구 영웅 마라도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제가 오늘 그 방송을 보니까 마라도나 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종교도 있다는. 네,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예전에 한때 축구하면은 마라도나였는데 마라도나 장례식이 열렸는데 정말 인산인해였다면서요. 네, 정치부회의 내 축구 전문 기자 제가 네. 소식을 전하면 네. 축구의 신이라고 불렸던 야구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축구를 더 잘하죠.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죠. 네. 아무튼 이 축구의 신이라고 불렸던 사나이 마라도나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국민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고 그 대접답게 대통령궁 카사 로사다의 시신이 안치가 됐는데요. 조문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궁 주변으로 몰리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마라도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고맙다는 것뿐이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 고맙다 말하고 싶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자, 정말 기억이 나네요. 옛날 마라도나의 화려한 플레이. 허정무 감독도 상당히 저거 했더라고요. 옛날에 발을 걷어차고 그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태권 축구라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무튼 이제 마라도나 왜요?
아닙니다. 기억 못하지? 미안해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일 3박 4일 일정 마친 왕이 한반도 주의는 남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일상이 된 거리두기 이번 주말에도 계속돼야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이 일정한 간격을 둔 채 이렇게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뽑은 올해의 서울 풍경, 신준희 작가의 일상이 된 거리두기입니다. 언제부턴가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일상의 모습으로 자리 잡은 우리의 자화상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만 주말에 최종 결정될 거리두기 격상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은 수능 전 마지막 주말이기도 합니다. 등굣길엔 직장인의 발걸음이 멈추고 듣기평가 시간엔 비행기가 멈추는 그런 날이죠. 그들이 무사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이번 주말부터 이동을 멈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황 반장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어요. 조 반장이 지금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겠네. 출근해야 하려면요. 그렇죠? 네. 깨가 쏟아지겠네요. 네.